나왔을 가능성 등을 모두 염두에 두고 주변 도로 등에 설치된 CCTV와 인근을 지난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오후에 곳에 따라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비는 중부지방의 경우 모레까지, 남부지방은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 강우량은 중부지방은 80에서 최고 300mm 이상, 강원 영동과 전북, 경북 북부 내륙은 30에서 80mm, 전남과 경남은 5에서 40mm입니다. KBS 1라디오 한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다은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야, 왜? 점심시간에 뭐하냐? 자야지. 야, 그러지 말고 이거 한번 들어봐. 뭔데? 지금 당장 라디오를 켜봐. 나른한 오후 깨울 시사 토크쇼. 모두가 즐길 수 있고 함께하는 시간. 유쾌하고도 신나는 시사 토크쇼. 오태훈의 시사본부. 네, 방금 전 오후 1시 충남 보령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가 됐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호우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KBS 1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2부를 시작합니다. 저희 시사본부는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9730으로 여러분 의견 보내주시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시사본부는 팟캐스트와 콩, KBS 홈페이지를 통해서 언제나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시사본부는 유튜브를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 생중계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1라디오 혹은 시사본부를 검색하시면 영상으로도 확인 가능합니다. 자, 매주 금요일 2부 한 주간의 언론 보도를 분석하고 비평하는 정상근 알파고의 와치독 시간인데요. 자, 제가 정말 또 존경하는 두 분의 최고의 기자들이 나와 계십니다. 정상근 전 미디어 오늘 기자, 그리고 자만 아메리카의 알파고 신하 씨 외신 기자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최고라는 말을 사용하시고 높이 평가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네. 그렇진 않아요. 물론 형이 최고의 기자이지만 저는 제 손에 야, 마지막으로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럼 저만 최고인 걸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안 끝날 것 겸손하시네요, 같아서요. 오늘은. 네. 지금 이게 솔로몬의 제 같은 거예요. 두 분의 멘트를 들어보니까 우리 정 기자님은 교만한 기자, 네, 우리 알파고 씨는 겸손한 겸손한 기자. 이렇게 네. 구분이 되네요. 네, 네. 그렇게 네. 정리하시죠. 이렇게 정리하는 걸로 네. 교기자와 겸기자로 네. 나뉘어졌습니다. 자, 오늘 이슈가 이런 거예요. 자, 일본의 수출 규제 조처에 대한 맞대응으로 국내 소비자들의 일본 제품 불매 운동 지금 뭐 들불처럼 확산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이 조선일보 불매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 이야기를 좀 이제 두 기자분들과 다뤄보려고 해요. 네, 자, 그런데 그 전에 본격적인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이 한일 관계에서 비롯된 문제들이니까 주로 이 한일 관계의 이 상황을 외신들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나 궁금해요. 우리는 국내 매체야 매일 접하지만, 자, 영국의 로이터 통신이 22일에 볼턴 보좌관의 한일 방문 소식과 함께 최근 벌어지고 있는 한일 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보도를 했다고 하는데, 먼저 이 알파고 기자님, 제가 대기실에서는 파고형 이렇게 부르는데 예. 안면이 있어서, 자, 어떻게 좀 외신에 나오고 있던가요? 지금은 제가 마지막으로 숫자를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로이터 기자가 한국에 지금 30명 정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 30명 중에서 2명인가 3명이 외국인이에요. 네.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한국인이에요. 한국분. 예, 네. 한국 분들이고요. 일본에도 마찬가지예요. 현지 그- 기자들이 있고. 그렇죠. 그 3대 통신이라고 하는데요. 로이터, AP, AFP는 그 나라들에서 되도록 현지인을 기자로 채용을 하고 네. 지국장 정도는 본사에서 나오고. 그렇죠. 가끔씩 그 지국장도 현지인 될 수도 있어요. 네. 예,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이 로이터는 한국에 있는 기자들이 한국 입장을 조금 좀 반영한. 그런 입장에서 쓰긴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갈 기사이니까 네. 완전히 좀 약간 한국의 입장으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성을 떼야 네,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일본에서도 그런 기사 나오겠죠. 음. 그럼 이 두 기사가 본사에 가요. 본사에 가면 거기서 종합 기사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이터는
나머지 2명 그 AFP하고 AFP도 마찬가지인데 이럴 때는 되도록 스트레이트 기사를 내요. 아, 건조하게. 왜냐하면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거기 직원들도 있고 다 현지인들입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네. 이럴 때는 오히려 뭐 워싱턴 포스트나 뉴욕 타임스나 아니면 BBC나 CNN에 나오는 특히 BBC에 나오는 글들이 조금 더 세계가 이쪽으로 좀 약간 휘어갈 것 같다는 느낌을 들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그럼 로이터가 실었지만 스트레이트 기사를 실었다 이렇게 볼 수 예. 있겠네요. 자, 지금 뭐 미국도 이 중동 지역 운송 항로 감시 강화를 위한 구상에 지금 한국, 일본 다 지지 협조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한일 관계 좀 중재해 주려나 그랬는데 존 볼튼 보좌관은 주로 미국 입장을 주로 강조하고 간 것 같아요. 절묘한 타이밍에 한일 방문을 잡았던 미국의 전략 어떻게 좀 읽고 계세요? 아니 사실은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는 아직 기사를 길게 나오진 않았지만 네. 제가 SNS에 좀 뒤져봤는데 네. 이런 말이 있어요. 이따가 SNS 얘기 좀 더 길게 할게요. 네. 이 한일 관계가 악화됐잖아요. 다들 이제 제일 큰 수혜자는 중국이 아니냐. 왜냐하면 그 삼성이 네. 이제 그 불화수소를 가서 고순도 중국에 불화수소. 또 살 거라고 얘기를 네. 하는데 오히려 수혜자는 미국이다는 말도 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미국이 이번에 그 한일 관계를 좀 약간 중개자 역할로 좀 다시 한번 완화를 시키고 특히 지금 트럼프 정권이잖아요. 네. 트럼프는 이럴 때는 좀 영수증을 잘 끊어주는 동네 중소기업 아저씨로 이제 이미지가 있는데 네. 오히려 이번 사건 때는 미국이 수혜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SNS에서 좀 약간 특히 트위터에서는 그림 많이 봤어요. 어찌 보면 이제 한국, 일본 모두 다 이제 일본의 영향은 어쩔 수 없이 받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제 중간에 좋은 역할을 네. 하고 이미지 개선을 할 수도 있겠다. 자, 그럼 요즘 이 한일 관계 관련해서 아까 BBC가 좀 가늠자가 된다 이런 또 조언도 주셨는데. 아니, BBC에서 이틀 전인가 네, 썼어요? 좋은 길게 기사가 나왔어요. 예. 그 비르지니아 해리슨이라는 분인데요. 그분의 기사를 보시면 그 얘기를 많이 강조했어요. 그 다행히도 이제 일본이 이 법안을 일본말 한자에 한국말로 그 번역을 하자면 네. 그 수출 관리 재검토라고 하거든요. 네. 일본말로 네. 그 한자를 한국식으로 읽으면. 예. 그래서 지금 일본이 그 기사에 따르자면 기사에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일본이 해외적으로 이거는 한국이랑 무역은 막는 것이 아니고 네. 이거는 너무나 좀 약간 특별한 아이템이니까 이 무역 항로를 우리가 좀 약간 재검토하는 거다라고 하지만 그 누구도 안 믿는다. 이건 분명히 일본이 보복하러 나선다. 역사 문제에 대한 보복이다. 이제 그 역사뿐만 아니고 그 너무 길게 나와요. 그 얘기도. 다양한 이유들이. 예. 우리는 이제 정치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이제 외신을 이기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오직 정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경제 문제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판결이 나왔잖아요. 네네. 그럼 한국이 그 판결을 가지고 한국의 그 일본에 있는 그 기업들한테 돈을 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한국에서.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판결이 정치적인 판결, 역사적인 판결 아니고 결론적으로 한국에서 활동하려면 니네들은 이러한 예전에 범죄 기록이 있으니까 이 영수증에 나오는 금액을 좀 내놔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건 경제적인 문제였는데 일본도 거기에 맞게 경제적으로 답변을 했다. 이런 식으로 돌고 돌아서 종합적이 되는 있어요. 상황이군요. 자, 이 외신들의 논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법원 판결에 보복하는 정치적인 이유, 역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로도 무역 교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소비자들이 지금 불매 운동을 이제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확산되고 있는데 이 노 저펜 현상에 대해서는 외신들의 보도가 좀 있던가요? 아니 이거는 보도를 해요. 네. 한국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있다는 하는데 여기 이제 아쉬운 점이 뭐냐면 뭐 보통 이제 기자들이 기사를 쓸 때 좀 약간 자극적인 거 있으면 그 뉴스가 많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인터넷에서 불매 운동을 이상하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 기사를 내서 클릭수를 많이 쟁이려고 해요. 외신에서 그런 기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차분하고 보편적인 불매 운동보다도 오히려 좀 이제 특이한 거. 예를 들면 그 제가 어떤 기사를 봤는데 그건 터키에도 나왔어요. 터키 기사에도 나왔는데 어떤 한국 청년이 일본 가기로 비행기표를 산 거예요.
일본 가기로 했는데 네. 이제 불매운동이니까 비행기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취소. 보딩 패스 있잖아요. 네네. 보딩 패스를 찢어버려요. 그러면은 당일날 이제 출국장까지 갔다가 보딩 패스를 받았는데 출국장인지 모르겠 그 보딩 패스를 네네. 찢는 그 사진만 있는데 네네. 그래서 지금 인증샷. 사람들 댓글이 이런 댓글 나와요. 이거 무슨 이상한 행동 아니냐. 결론적으로 그 돈이 일본한테 간 거 아니야. 그 비행기표를 산 거잖아요. 네네. 차라리 그 여행을 취소하고 돈을 좀 물려받아야지 좋은데 네네. 보딩 패스까지 만들어 놓고서 안 가는 거는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그래서 비합리적인 행동이다. 그렇죠. 한국 사람들의 그 불매 운동이 비합리적인 거 아니냐라는 그런 좀 약간 특히 이런 거 있어요. 한국 사람들도 중동 사람들이랑 비슷하네. 중동 사람들도 가끔씩 중간중간에 미국 불매 운동을 했을 때 격정적으로 자기 아이폰을 깨트리는 그런 영상들이 있는데 네네. 이제 그런 식으로 논조가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말 네. 있는데 이건 이따가 해드릴게요. 네. 한일 관계에 대해서 일단 재밌는 거 좋아요. 자, 네. 여러분은 지금 오태훈 MC의 휴가로 이번 주만 저 시사평론가 최영일이 진행하는 KBS 1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아주 희귀한 방송이죠. 다음 주부터는 들을 수 없는 방송 듣고 계신데요. 자, 정상근 알파고의 와치독 이제 본격적인 주제로 좀 넘어가 볼게요. 이제 정 기자님께 순서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본 제품 불매운동 불똥이 조선일보로 튀었다. 이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이 조선일보 보도 논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지는 꽤 오래됐는데 이게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 조선일보에 대한 불매운동도 지금 번져가고 있는 좀 그런 네.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조선일보가 이 반한 감정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뭐 일본어판 기사 제목을 단다거나 뭐 일본 정부의 주장을 이 확대 재생산하는 뭐 기사를 써낸다. 뭐 그래서 이제 국익을 해친다라는 이유인데 네. 다만 이 불매운동이라는 것이 뭐 조선일보를 뭐 안 본다, 뭐 조선일보를 안 산다, 뭐 이런 건 아니고요. 네. 이 조선일보의 광고를 싣는 기업들의 제품들을 사지 않겠다. 어허. 네, 요렇게 지금 불매운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뭐 조선일보에 어떤 광고가 실렸는지 그걸 올리겠다라는 분도 있고, 뭐 실제로 게시판에 가보면 뭐 조선일보 전면 광고를 뭐 비판하는 글을 올리신 분도 계시고요. 네. 뭐 심지어 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뭐 일본 극우 여론전에 이용되고 있는 가짜 뉴스 근원지, 뭐 조선일보 폐간 및 TV조선 설립 허가 취소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올라왔는데 네네. 여기도 20만에 지금 근접한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럼 이제 20만이 넘으면 정부가 어떤 입장이든 답을 네, 해야 답을 해야 되는 되죠.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걸 지금 주도하고 있는 이 시민단체가 있는데, 네. 그리고 날짜라든가 뭐 지금 이제 불매 운동 계획이 지금 어느 정도 세워져 있다고요? 네, 뭐 언론 소비자 주권 행동이라는 단체에서 네. 이 행동을 좀 주도하고 있는데 8월 12일부터 지금 조선일보 광고에 대한 불매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라고 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네. 네, 방식이 어떤 거냐면 이 매주 조선일보의 광고를 많이 게재한 기업 3곳을 선정을 해서 네. 이 SNS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 해당 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불매한다라는 식이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언론 소비자 주권 행동 쪽에서는 그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이 양국 간 경제 전쟁이 가까운 상황이 벌어지는 와중에 네. 뭐 조선일보가 오히려 한국 정부와 국민을 때리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특히 이 신문 수익 같은 경우는 큰 영향을 그 신문사에 미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광고를 겨냥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조금 이제 머리를 썼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네네. 그 조선일보 자체를 안 사서 읽는 것이 아니라 네. 사실은 이제 모든 미디어들의 광고는 이 수익은 광고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일부에서 아까 유튜브도 다뤘는데 광고가 중요한데 근데 걱정도 좀 되네요. 왜냐하면은 이게 조선일보 자체에 대한 타격만이 아니라 네네. 이 기업이 일본 기업들이 광고를 내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주로 국내 기업들이 우리나라 하고 있죠. 기업들이잖아요. 불매운동이 또 조금 이제 색다른 양상으로 흘러가는 거 아닌가 이 생각도 드는데 자, 이 시민사회단체 조선일보 불매운동 이번이 최초의 사태는 아니죠? 네, 뭐 지난 2008년 뭐 이른바 광우병 촛불 집회 그 국면 당시에도 좀 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일보 등이 이 광우병 문제와 관련해서 왜곡 보도를 한다면서 이 조중동 광고 불매 운동을 벌였다가 이 언소주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적이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같은 경우에는 이 광고를 하는 기업들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항의를 하는 방법도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뭐 법원이 이 신문사에 대한 업무방해는 아니지만 네. 뭐 이렇게 전화를 해서 항의하는 방식 등은 이 광고주에 대한 업무방해는 성립한다 이렇게 판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요. 자, 우리 이제 알파고 기자님한테 해외도요 이런 언론사 불매운동 사례가 있습니까? 제일 이제 좀 약간 선진국 위주로 말하자면 최근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데일리 메일? 네, 데일리 메일. 영국 거. 네네. 2013년, 14년 때 그때 한번 좀 크게 있었거든요. 또 네. 기사를 이상하게 써가지고 시민 단체들이 일어나가지고 뭐 인터넷에서도 좀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고 기가 했는데 근데 데일리 메일도 중간중간에 그런 거 잘 다른 언론사인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보니까 좀 약간 그 1차 대전 때, 2차 대전 때 쓰는 논조들 때문에 자꾸 이렇게 도마 위에 오르는 언론사인데 그 터키에도 신기해 좀 한국이랑 비슷한 네. 경우 이런 거 있었는데 제가 일했던 언론사가 터키에서 우리 대통령이 우리 언론사를 없애버리고 2년 전에 네. 이제 강력하게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도 나오다 보니까 에르도안 대통령이요. 네. 친 에르도안 기업들이 있어요. 어. 에르도안 시기 때 갑자기 뜨는 애들이에요. 이분들이 예전에는 중소기업이었는데 네네. 갑자기 대기업 됐어요. 에르도안 시기 때는. 근데 이분들이 불매 운동을 했어요. 우리는 이 신문사에다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광고를 안 내주겠다. 네네네. 그러다가 터키 항공사에 그 라운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그 라운지에 가시면 그 모든 신문사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우리 언론사가 터키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언론사였거든요. 그 2위, 3위, 4위, 5위를 합쳐도 네네. 우리의 반인 정도 되는 그 네. 정도로 그 구독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언론사였는데 그래서 신문사가 그 터키 항공사로부터 이제 라운지에다가 들어가는 거 못 들어온다. 못 들어가게 그리고 그 비행기 안에도 못 들어가게. 네. 그래서 저는 그때는 이제 해외 여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내가 등급이 있어가지고 라운지를 쓸 수가 있었는데 들어갈 때마다 저다 따졌어요. 네. 왜 그 신문사가 여기 없어요? 네. 그분들 저 프로 죄송합니다. 우리 네. 본사에서 그런 좀 약간 지시가 내려가지고 이게 헛웃음이 나옵니다만 되게 슬픈 얘기인데 이게 불매운동보다는 아니 예전, 불매운동이 아니고 탄압 아니에요? 탄압? 동아일보 언론 백지 광고 탄압? 같은 네. 좀 그런 일인 것 같네요. 네, 지금 그래서 약간 이건 시민단체 주도나 혹은 이제 독자 주도의 불매운동이라기보다는 특정 정권의 어떤 영향을 기업을 통해서 언론사에 행사한 경우가 또 되겠네요. 근데 저는 이 여러 한일 가지 관계 사실이 문제를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더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네네. 지금 진짜 좋은 얘기를 진짜 찾았어요. 언론사 이거는 SNS를 좀 뒤져와야 되는데 네. 이런 말을 보니까 저도 와 그렇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본 언론에서 지금 이제 불화수소를 못 파는 중소기업들이 있잖아요. 많이.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그분들도 피해를 받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목소리를 내는 기사가 제대로 안 나왔어요. 일본 내에서. 예. 그래서 지금 무슨 소리 나오냐면 무슨 소리보다 무슨 주장이 나오냐면 평가가 나오냐면 일본이 진짜로 정경일치 나라가 돼버린 거네. 정규일치. 이제 경제하고 정치는 완전 결합된 거네. 네네. 정경일치. 예. 그러면 한국은 어떤 상황이냐? 한국에서 기업의 목소리는 직접 없지만 기업의 목소리 내는 언론사들이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업의 목소리 나오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보고 다시 한번 저는 여기 한국 언론사들한테 부탁하는 거 뭐냐면 제발 이 수출 규제 때문에 영향을 받은 기업들을 어떻게 해서 좀 약간 지지를 해서 진짜 우리는 그 기업들의 목소리 제가 듣고 싶어요. 진짜 이분들은 뭐 하려고 할 건지. 한국과 일본에. 예. 한국에 있는 기업들, 일본에 있는 기업들이랑 연락을 해서 이 법안 때문에 이 규제 때문에 어떤 영향을 받을 건지 한번 우리는 기업의 목소리 좀 들어보자. 왜냐하면 다 정치인들하고 그 경제연구원들만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1차적인 대상자가 이 기업들인데 그 사람들이 지금 어쩔 건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중요한 지금 이제 맥을 짚어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또 시간 관계상 저희가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죠. 자, 이 정상근 전 미디어 오늘 기자 그리고 한 주간 미디어 비평 워치독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지금 또 알파고 신하 씨 기자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슈가 나왔어요.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이제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많이 이제 지금 언론에 또 등장했던 인물이신데 자,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이게 지난 22일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갑작스러운 사의 소식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 기자님 좀 이 이면 이야기들 아시는 거 있습니까? 네, 이 원래 사의를 표명한다고 아무도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기자들도 물론이고 방통위 내부 관계자분들도 갑자기 사의를 표명할 거다, 공식적으로 발표를 할 거다, 이거를 전혀 눈치를 못 챘던 것 같은데. 갑자기.
이게 사실 이 사의를 표명하게 된 그 자리가 뭐냐면 그 4기 방통위의 2년 정책 성과와 계획, 네.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까지 밝히는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런 자리에서 뭐 갑자기 사의를 표명한다는 게 잘 별로 없다 보니까 그러게요. 좀 아무래도 좀 이례적인 의아하게, 일이죠. 네,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사실 원래 이 기자회견 자체도 오후에 예정이 돼 있었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근데 이 전날에 뭐 이호성 방통위원장이 사임할 수 있다라는 좀 일종의 오피셜 보도가 나온 다음에 네. 갑자기 이제 방통위가 급하게 시간을 오전으로 땡겨서 어허. 네, 이 그 기자회견을 가졌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호성 방통위원장이 사의를 이제 표명하게 된 거죠. 직접. 네. 네, 그래서 좀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위원장이 방통위원장이 보니까 임기가 3년이더라고요. 네네. 대통령이 지명을 하되 이 국민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방송통신 정책을 관장하는 만큼 공공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 다른 장관과 다르게 임기를 보장하게 돼 네. 있는데 3년. 근데 임기가 1년이 남았어요. 네. 3분의 1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갑작스런 사의가 표명된 배경 뭡니까? 일단 표면적인 이유는 그 이호성 방통위원장이 밝힌 게 있는데 일단 그 문재인 정부의 2기가 시작이 되니까 네. 그 본인은 이제 1기다. 그러니까 1기의 일원인 본인이 네. 빠지고 이 정부의 면모를 일신하는 게 좋겠다라는 네. 뭐 그런 얘기였습니다. 근데 이게 뭐 워낙 갑작스럽게 사퇴를 하시다 보니까 그러게요. 이 뭔가 좀 정부 정책과 좀 안 맞았던 게 있는 거 아닌가 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갈등설. 네, 뭐 실제로 이제 지상파 중간 광고 문제라든가 네. 뭐 허위 조작 정보 규제 대책, 뭐 유튜브 가짜 뉴스 관련된 네. 뭐 이런 거라든가 좀 정부하고 좀 엇박자가 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안 맞았던 것이 사태의 뭐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가 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이유는 좀 납득은 되지 않네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1기 멤버 이렇게 해서 뭐 정해져기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장관들도 그렇고 지금 뭐 조국 민정수석도 지금 2년 2개월 하고 오늘 아마 발표가 나오면 네네. 8월에 뭐 법무부 장관으로 갈지 말지 이런 것들이 나올 텐데 자 그러다 보니까 갑작스러운 사의 표명에 지금 이 반응이 찬반으로 갈려 있습니다. 이 위원장 그동안 공영방송 개혁과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 논란, 허위 조작 정보 규제 대책 등 정책 추진 과정에서 시민단체, 청와대, 여당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다는 얘기는 얼핏 해주셨는데 네. 찬반 기류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게 한편에서는 아니 그 정부하고 엇박자가 난다고 해서 방통위원장이 그만두면 네, 이게 방송 독립성을 위해서 방송통신위원장의 임기가 보장이 된 건데 그러니까요. 이 장관들은 임기가 없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방통위원장은 임기가 있는데 이게 무의미해진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비판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이 반면에 좀 그 지나치게 좀 개혁 정부에서 방통위를 보수적으로 운영했던 거 아닌가. 뭐 실질적으로 좀 언론 정책, 뭐 가짜 뉴스 이런 부분들이 매우 좀 중요한데 좀 너무 헐렁하게 운영했던 거 아니냐라면서 네. 뭐 교체가 됐어야 한다라는 반론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이 성과와 한계, 뭐 공과가 함께 이제 공존할 것 같습니다. 뭐 굳이 이제 이 이호성 위원장의 말을 가져다 쓴다면, 그럼 문재인 정부 1기 방통위의 성과 그리고 한계, 공과 과 어떻게 좀 평가하시겠어요? 뭐 저는 그 공과를 좀 보자면. 그 공영방송들의 파업이 끝나고 정상화가 이루어졌다라는데, 네 거기 이제 뭐 공이 있다. 네 공이 있다고 보고 그리고 또 사장 선임 과정을 보면은 이 시민들의 참여 폭이 열렸다라는 것도 좀 어느 정도 당시 방통위 가지고 있는 성과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 외주 제작 불공정 관행에 대해서는 뭐 아직 갈 길이 굉장히 좀 멀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전 방통위와 비교를 했을 때 뭐 가장 신경을 썼던 방통위가 아니었나 뭐 네. 그런 점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뭐 개인적으로 한계를 꼽자면 이 가짜 뉴스 횡행에 대해서 좀 명확한 기준, 뭐 대응 방안을 못 잡고 사실상 방통위가 아무 말도 안 했다.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를 중요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은 가짜 정보를 규제를 할 것인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지나가 버렸다라는 점은 뭐 개인적으로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 종편 같은 경우에는 이 출범을 할 때 좀 과할 정도의 특혜를 받았는데 네. 뭐 그게 일부 사라지긴 했지만 이 받은 혜택에 비하면 여전히 좀 과하다라는 점도 좀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방통위뿐만 아니라 이 과기부하고 방통위가 업무가 비슷한 업무가 좀 나눠져 있는 측면이 있어가지고 네. 뭐 이런 점도 좀 참작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알파고 기자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이게 방송통신위원회는 뭐 우리나라 언론에는 뭐 아주 자주 등장하는 이름 중에 하나인데 해외에도 이런 기관이 있습니까? 해외 웬만큼 해외는 이런 기구가 있고 근데 권한이 다른 나라마다 달라요. 그리고 기능도 나라마다 다른데 예를 들면 터키에서는 리투키라고 해요. 뭐 라디오까지 다 관리하거든요. 네. 이제
이제 터키 같은 민주주의 수지가 낮은 나라에서는 언론을 통제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일종의 수단이고 네. 그 정부의 이렇게 재치기고 근데 이제 미국이나 영국 같은 선진국들에서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시민의 목소리를 이제 높이고 방송을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좀 약간 조언하고 너무나 그 수위를 높은 이상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 한 네. 좀 약간 무슨 좀 약간 개입하지 관여하지 않는 터키에도 예전에는 이런 거였어요. 발음을 교정하는 방송을 하는데 이거는 표준어 아니다. 네네. 근데 최근에 와서 드라마에서 살짝 대통령을 비판하는 거 있다고 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드라마를 이제 전격 없애버렸어요. 해방시켜 버렸군요. 예, 네. 하고 있는데 찍고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그런 일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약간 민주주의 높은 나라에서는 조금 더 윤리, 네. 조금 더 좀 약간 방송의 방향에 대해서 조언을 하는 네. 기관인 네. 반면에 민주주의가 낮은 나라에서는 정부를 위한 언론의 그렇죠. 통제 수단. 한국은 딱 중간인 것 같아요. 그 중간 정도다. 네. 그러니까 선진국과 어찌 보면 지금 말씀하신 과거 탄압을 하던 방송을 그 중간 정도에 가 있다. 우리가 빨리 좀 이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서 방통위 제 기능을 찾아야 저는 될 것 여기 같습니다. 추가적인 말 하고 싶은데 저는 네. 이제 코미디언들이랑 친하거든요. 한국 네, 네, 개그맨들이랑. 그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거 방송통신위원회래요. 왜냐면 개그를 짜는데 이제 이거 가서 이제 방송에서 해야 심의에 되잖아요. 걸리는 게 많다. 아니, 너무 걸린가 많대요. 그래서 지금 코미디언들이 그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네. 때문에 텔레비를 떠나는 추세고 다시 한번 극장에 가는 추세예요. 왜냐하면 이런저런 규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이 방송 내용에 관한 규제는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네. 방송통신위원회는 네. 방송통신위원회랑은 좀 다른 기구예요. 네, 그래요. 자, 그래서 유튜브가 더 성행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말 이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정리하죠. 지금까지 정상근 전 미디어 오늘 기자, 자만 아메리카의 알파고 신하씨 외신 기자와 함께 한 주간의 미디어 비평 와치독을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오늘 임시국회 소집 요구안을 공동 제출하기로 했습니다.